2장을 끝냈고 이제 3장으로 들어갑니다. 2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진동계의 주기적인 가진이 가해졌을 때 그 진동계의 정상 상태의 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을 다루는 게 2장에서의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3장에서는 그런 주기적인 가진이 아니고 어떤 일시적인 그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그 반응 자체가 정상 상태 응답이 없는 거죠. 이 경우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많은 경우에 이 호모지니어스 솔루션까지를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2장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미분방정식의 솔루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플러스 파티큘러 솔루션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댐핑이 있으면 시간이 오래 흘러가면서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정상 상태 응답에서는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고려를 하지 않았다 하는 얘기를 갖다가 얘기를 했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강조한 내용이죠. 3장에는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일시적인,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언제냐면 충격이 가해졌다든지, 여기 금세 따라 나오지만 뭐 계단함수 같은 자동차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턱이 진 데를 탁 올라가게 됐다든지 뭐 이랬을 때 그 리스판스라든지 이런 경우는 트란전트하다고 그러죠. 과도응답이라는 게 생기죠. 과도응답. 과도응답이 어떻게 되느냐. 핸드폰을 여러분이 딱 떨어뜨렸다든지 그래가지고 떨어뜨려서 탁 부딪히면서 이게 충격이 팍 가해졌을 때 그 전체가 어떻게 떨고 있느냐. 이거는 정상 상태 응답이 아니라 과도적인 진동을 나타내요. 그 과도 진동 속에서 맥시멈 값이 얼마나 되느냐. 그 맥시멈 값을 일반적으로 얼마 이하로 줄여야 된다. 핸드폰을 딱 떨어뜨렸을 때 그 각 부분에 걸리는 가속도가 얼마 이하가 되도록 설계를 해라. 뭐 예를 들면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다루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이 이 3장에서 다뤄지는 것이다 하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는 대로 뭐 일반 가진 예로서 이 건물에 가해지는 갑자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건물에 가해지는 그런 거라든지 이런 것들 또는 뭐 폭탄이 팡 터져가지고 꽝 하면서 와서 뭐가 가해진다든지 지진 같은 경우도 처음에 울릴 때 지진이 올 때 지진이 여러분은 우리나라에서 지진을 별로 겪어보지 않기 때문에 지진이 어떻게 오는지 잘 저게 없지만 일본 같은 데는 굉장히 자주 오고 지진이 올 때 보면은 처음에 땅 올 때 꽝 하면서 이렇게 뭐 충격이 오듯이 이렇게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지진이 뭐 이렇게 슬그머니 흔들리기 시작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 처음에 올 때는 꽝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여진이 좀 이렇게 계속되는 식으로 이렇게 가는 그런 식의 저거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어떤 과도적인 그런 어떤 그 진동을 발생시키는 거죠. 또 2장에서 바로 그 다룰 내용 중에 하나는 또 이 반응 중에 우리가 물론 이 그 모든 반응들이 디터미니스틱이라는 거는 시간에 대해서 결정되어 있는 반응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자동차가 어떤 길을 따라서 달려간다 그랬는데 길의 노면이라는 게 매번 변해요. 뭐 자동차 지나다니면서 그게 뭐 다 파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높낮이가 눌려서 변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 노면의 거칠기라는 게 높낮이 거칠기라는 게 계속 변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어떻게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없고 통계적으로 보통 얘기를 하죠. 통계적으로 높낮이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주어진다. 또 뭐 파도가 친다. 그러면 그 파도가 치는 것도 거의 우리가 이렇게 치는 그 형태가 대략적으로 평균은 얼마 정도 되고 힘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고 이런 형태로 치지 파도가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형태로 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그런 진동계에 전달되는 가진의 형태가 통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러면 리스판스도 당연히 통계적으로 구할 수밖에 없고 응답도 그래서 그 통계적인 그런 계산을 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에서 후반부에 통계적인 내용을 조금 다룹니다. 조금 다루고 나중에 또 이 강의의 후반부로 가서 또 통계적인 내용을 조금 더 다루게 됩니다. 자, 이런 그 가진들을 일반 가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일반 가진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진동계가 반응하느냐.
그래서 일반 가진의 가장 대표적인 가진의 형태로 소개가 되는 것이 충격 응답 함수라는 거죠. 충격. 그러니까 어떤 그 진동계가 있을 때 외부로부터 충격이 탁 가해졌을 때 그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충격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우리 물리적인 감으로 용어가 갖고 있는 느낌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냐면은 급작스러운 어떤 힘이 가해지는 거, 이런 거 충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물리에서 여러분 동력학 배울 때 충격량이라는 걸 배웠는데, 충격량이라는 건 꼭 급작스러울 필요가 없어요. 그냥 힘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한 양, 그걸 충격량이라고 하고, 그것이 운동량의 변화를 갖다 발생시킨다 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여러분이 동력학 배울 때 배웠어요. 그래서 충격량, 꼭 충격이라는 말을 쓸 때 충격량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그거 꼭 급작스러운 게 아니어도 상관없다. 시간이 가해져 가지고 힘이 가해져서 어떤 시간 동안 가해지게 되면 그것이 운동량의 변화로 나타날 때 그 시간에서 적분한 양을 충격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이 충격량을 F 해트라고 표시한다 그러면 힘 F를, 시간에 대한 함수 F를 갖다가 시간에 대해서 어떤 구간에 대해서 적분한 이 양을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동력학 여러분이 배울 때 배웠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그거 달리 충격력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는 급작스러운 힘을 보통 얘기를 하죠. 급작스럽게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지는 힘. 그건 impulsive force라고 영어로는 표현합니다. impulse는 충격량이고, 이거는 꼭 급작스러울 필요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impulsive force, 충격력, 이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갑자기 큰 힘이 가해지는 그런 거 충격력이라고 보통 구분해서 쓰기도 합니다. 자, 여하간 충격함수라는 또 말이 있는데, 이거는 그 impulsive force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unit impulse 펑션에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단위 충격량이 가해질 때 그걸 갖다가 unit impulse 펑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델타 t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이 델타 t를 갖다가 혹은 사람들이 디락 델타 함수, 디락이라는 이 사람 이름입니다. 디락 델타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델타 t. 이 델타 t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이게 t가 0일 때 이게 가해졌다, t가 0초에서 다 가해졌다. 그럼 0일 때 그 크기가 무한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지속되는 시간이 델타 t가 시간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얘가 무한대로 가니까 델타 t분의 1만의 크기를 갖는다. 델타 t를 0으로 갔을 때 델타 t분의 1만큼의 크기를 갖는다. 이 면적은 1이 되는 거죠. 충격량은 1이 되죠. 면적이 바로 시간에 대해서 이 포스를 갖다가 적분한 것이 충격량이라고 그랬으니까 델타 t 곱하기 델타 t분의 1은 면적이 1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를 얘기한다. 델타 t가 아주 0으로 가까이 가지만 이 충격량은 1이다.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이런 함수를 갖다 우리가 디락 델타 함수라고 한다. 이 디락 델타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여기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시간에서 적분하게 되면 1이 된다 하는 거는 여기 금세 뭐 사각형이니까 금세 알 수 있는 거고, 중요한 특징이 요거죠. 두 번째 특징. 어떤 함수를 디락 델타 함수,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라는 것은 t가 크사이일 때 무한대로 가는 거죠. t가 크사이일 때. 델타 t가 그냥 델타 t는 t가 0일 때 무한대로 가는 거라면은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는 t가 크사이일 때 무한대로 가는 거죠. 무한대로 가는. 충격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지는 시간이 t가 크사이일 때 이렇게 가해진다. 자, 그 함수에다가 어떤 함수 ft를 곱해 가지고 얘를 갖다가 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적분하게 되면은 이놈이 f 크사이가 된다 하는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이 성질은 디락 델타 함수 성질은 여러분이 공업수학에서도 다뤘던 그런 내용입니다. 이 디락 델타 함수가 공업수학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질이 종종 이 디락 델타 함수와 관련해서 쓰일 때가 있으니까 요 식은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죠. 이거 증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요 그래프에다가 이 델타 t 마이너스 크사이가 요 t가 크사이에서부터 크사이 플러스 델타 t까지
t 델타 t분의 1만큼 힘이 가해지니까 그걸 대입해 가지고 이걸 적분하면은 요게 나온다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게 증명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다. 자, 이런 이 디락 델타 함수, 이런 단위 충격 그 함수가 어떤 그 질량에 딱 가해지게 되면은 아니 충격이 충격량이 1이 가해지니까 그리고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가해지죠. 짧은 시간에. 자,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아주 짧은 시간에 이런 물체가 있는데 여기다가 팍 힘을 가해주면은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얘가 변이가 일어나진 않아요. 변이가 일어나잖아요. 짧은 시간에. 물론 변이가 일어나는데 그 변이는 아주 미소해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그럼 뭐가 일어나냐?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엔 얘 속도가 변하죠. 충격량 운동량 법칙에 의해서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충격량 1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 놈의 질량이 m이라면은 그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속도는 n분의 n분의 1이 되는 거죠. n분의 1이. 그래서 m 곱하기 v가 속도가 n분의 1이 되니까 m 곱하기 v가 1이 되게 충격량과 같게 운동량이 처음에는 얘가 가만히 있었으니까 운동량이 0이었죠. 0이었는데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동안에 1이라는 충격량이 딱 가해졌으니까 그 충격량이 운동량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근데 질량이 m이니까 속도는 mv가 1이 돼야 되니까 v가 m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바뀐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바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런 무감세 진동계가 있다. MK로 이런 무감세 진동계가 있는데 단위 충격 함수에다가 F를 곱한 겁니다. F. 이렇게 곱한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단위는 아니죠. 여기 F가 곱해졌으니까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때 얘가 원래 처음에 위치는 0이고 속도도 0으로 있었다 하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꿀 수가 있냐면은 그 델타 t라는 짧은 시간 후에는 이 변이는 여전히 0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후를 갖다 0 플러스라고 잡은 거예요. 0 플러스. 0 더하기 델타 t인데 델타 t가 아주 작으니까 플러스 0초라고 잡은 거예요. 플러스 0초. 여전히 0이다. 우리가 뭔가를 딱 밀자마자 걔가 변이가 생기진 않죠. 변이가 생기진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변이는 0인데 속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얘가 그 F가 1이면은 M분의 1이 되는데 이게 F가 1이 아니면 M분의 F가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렇게 주어진 문제가 이런 문제로 바꿔진다 이거죠. 델타 T라는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이런 문제로 바뀐다. 즉 이거는 여기서는 비제차 방정식이었는데 여기 오른쪽에 항이 있으니까 이게 제차 방정식으로 바뀌는 거죠. 단지 초기 조건이 0, 0이었던 게 얘가 0, n분의 f로 바뀌어요. 속도가 n분의 f로 바뀌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그 앞에서 1장 풀면서 비제차 방정식 풀이하는 저걸 풀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이는 0이고 속도가 n분의 f인 그럴 때 무감세 진동계의 해가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그래서 요거 0이니까 요거 없어져 버리고 요 저 앞에 있는 놈만 남죠. 요것만. 그래서 요게 요 x 다트 0이 요 n분의 f니까 그걸 대입하게 되면 m 오메가분의 f 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된다. f가 1일 때 저기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때 이 그 반응 xt 그걸 써보면은 그걸 ht라고 표시하고 그놈을 갖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놈이 바로 무감세 진동계의 단위 충격 응답 함수라고 한다 이게. 그러니까 유닛 영어로 유닛 임펄스 리스폰스 펑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단위 충격력이 가해졌을 때 충격량이 가해졌을 때 이놈이 그 후에 무감세 진동계가 어떤 반응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그 함수가 바로 이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이 이거를 또 배우게 되는 게 뭐냐면 요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라플라스 트랜스포머 한 놈이 바로 여러분이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트랜스퍼 펑션 라지 HS예요. 이게
그거하고 통하는 놈입니다. 이 놈을 라플라스 트랜스폼한 놈이 바로 트랜스퍼 펑션이 된다. 전달함수가 된다. 전달함수가. 자, 그래서 요 놈을 갖다가 무감쇄 진동계 단위 충격 응답 함수라고 하고, 이거는 무감쇄 진동계만 있는 게 아니라 감쇄 진동계에도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있다. 그러면 감쇄 진동계는 여기 이제 C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초기 조건이 다 0일 때 이놈이 뭘로 바뀐다고요? 여기 델타 T가 0으로 되는 대신에 이놈이 델타 T라는 거는 이 아주 짧은 시간 동안만 가해지니까 0 플러스 시간이 흐른 다음에도 변이는 여전히 0으로 남지만 0 플러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질량의 속도는 0이었던 놈이 짧은 시간 후에 n분의 1로 바뀌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짧은 시간 내에 n분의 1로. 여러분이 그게 예를 들어서 무슨 물체를 갖다가 힘을 딱 가했다고 그래서 그 즉시 변이가 변하진 않죠. 그놈이 힘을 가하게 되면 그러면 가속도가 걸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그놈이 속도로 변하고 그 시간이 지나면 그놈이 변이로 변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가 제일 먼저 가고 그다음에 속도는 90도 뒤따라오고 그다음에 변이는 또 90도 뒤따라오고 하면서 그 위상 차이가 난다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딱 힘 가했다고 그래서 갑자기 변이가 탁 생겼다. 그런 건 없어요. 무한대의 힘이 가해지기 전에는 딱 밀자마자 변이가 딱 생길 수가 없어요.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변이가 여기서 이거 0으로 놓는 게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 하나도 없죠. 단지 이런 충격력이 일반 힘이 가해지면 갑자기 0초 후 아주 짧은 시간 후에 갑자기 속도가 변하지는 않죠. 이건 무한대의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무한대의 힘이 가해졌기 때문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거죠. 놈이. 짧은 시간이 델타 T고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는 델타 T분의 1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델타 T가 0으로 가까이 가면은 짧은 시간 후에 무한대 같은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속도를 갖게 되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런 문제로 바뀌게 된다. 그러면 이거는 비제차 방정식의 감쇄계, 진동계의 비제차 방정식에 이게 이런 초기 조건이 주어졌을 때 해를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비제차, 이 감쇄계에서도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언더댐프드 시스템이 있고, 오버댐프드 시스템이 있고, 크리티컬리 댐프드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 세 개의 요 솔루션을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세 개의 솔루션이 나온다. 이거 솔루션은 1장에서 여러분들이 배울 때 다 배웠던 내용들입니다. 그거를 잘 이 형태는 잘 기억해야 되고, 특히 얘하고 언더댐프트하고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의 이 리스폰스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진동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진동이 일어난다는 건 언더댐프트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이렇게 줄어드는 이게 언더댐프트 시스템이고, 오버댐프트 시스템은 그냥 익스포넨셜하게 줄어들어 버리기 때문에 댐핑이 너무 커가지고 그건 뭐 진동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할 게 없죠. 진동이라는 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진동이지 그냥 쭉 이렇게 하는 건 진동이라고 얘기하고 그렇죠. 그런 저거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얘가 자주 나오는 거, 제일 자주 나오는 거고, 크리티컬리 댐프드 시스템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크리티컬리 댐프드 감쇄비가 1이 되면은 이 줄어드는 게 가장 빨리 줄어든다고 그랬죠. 빠른 시간에 줄어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제어 공학 문제에서 진동계의 진동을 갖다 제일 빨리 줄이려고 할 때, 그럴 때 피드백 루프를 걸어줘 가지고 전체 피드백 루프까지 포함한 진동계 전체 시스템의 감쇄비가 1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빨리 줄어들게, 리스폰스가 진동하지 않고 줄어들게 그렇게 만드는 그런 제어공학에서 이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일반 진동계에서는 진동만 다룰 때는 이 제일 앞에 있는 언더댐프트 시스템에 대한 거를 제일 자주 다루게 된다 하는 걸 기억하게 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이 문제 이렇게 풀면 이런 이 C가 2루트 KM보다 작으면은 이렇게 되고, C가 2루트 KM보다 크면은 이렇게 되고, 리스폰스 같으면 이렇게 리스폰스가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C가 제타가 1보다 작을 때와 제타가 1보다 클 때와 제타가 1일 때 세 가지. 그래서 얘네들이 다 감쇄 진동계의 단위 충격 응답 함수다.
제타가 1보다 작을 때 단위 충격 응답 함수, 제타가 1보다 클 때 단위 충격 응답 함수, 제타가 2일 때 단위 충격 응답 함수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놈을 갖다가 나중에 라프라스 트랜스폼하면 바로 그 트랜스포 펑션들이 된다 이겁니다. 자, 이 단위 충격 응답 함수에 의한 이 리스판스를 먼저 다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일단은 우리가 공학적인 문제를 다룰 때 충격이 팍 들어오는 그런 문제들이 종종 많이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딱 떨어뜨렸을 때 땅 떨어지면서 그때 굉장히 큰 힘이 팍 순간적으로 가해지죠. 그래서 그런 그 충격이 가해지는 그런 공학적인 문제들이 실제로 굉장히 주변에 자주 일어나고, 그게 우리의 공학 어떤 그 디자인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배우는 게 한 가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거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다른 그 내용을 배울 때 그 솔루션이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어떨 때 도움이 되느냐?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구하고 나면 그걸 이용해서 일반적인 가진에 대해서의 솔루션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길을 제시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여기서부터 나오는, 여러분이 공업수학 배울 때 아마 그 컨볼루션 인테그랄, 두한멜 인테그랄, 중첩적 적분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배운 아마 기억이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 내용이 바로 이것과 관련된 겁니다. 어떻게 그러면 일반적인 힘이 가해졌을 때, 그러니까 FT가 2장에서는 조함수 뭐 이런 식으로 가해졌을 때만 다뤘잖아요, 정상들. 근데 일반적으로 하여간 그게 뭐 FT가 뭐가 됐던 간에 가해졌을 때 그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되구나 되는가. 그걸 구할 때 이 지금 앞에서 구했던 단위 충격 응답 함수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게 된다. 자,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는 게 지금부터 이제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설명하는 걸 잘 들어놓으면은 여러분이 대학원 가서도 이걸 비슷한 걸 또 듣고 그러는데, 그때까지 갈 때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듣는데 지금 살짝 놓치고 가면은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친구 옆에 있는 친구한테, 공부 잘하는 친구한테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알아내든지 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설명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 책만 들여다봐서 잘 알 수 있는 사람들도 물론 있죠. 근데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 듣고 이해하는 것보다 그냥 책만 보고 이해하는 게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건 그런 좀 약간 까다로운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졸지 말고 잘 들어라. 자,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어떤 진동계의 델타 T라는 충격 그 유닛 임펄스가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졌을 때 그때 리스판스가 HT가 된다고 그랬단 말이죠. 자, 그러면 델타 T 마이너스 크 사이라는 단위 충격 함수가 가해지게 되면은 리스판스는 HT 마이너스 크 사이가 된다. T가 크 사이보다 클 때만 존재하죠. T가 크 사이보다 작을 때는 다 0이 돼 버려요. 왜냐하면 T가 크 사이보다 작을 때는 이 델타 T는 0이었으니까 T가 크 사이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죠. T가 크 사이가 될 때까지 아무 반응이 없다가 T가 크 사이가 되는 순간 그 무한대 힘이 짧은 시간 동안에 팍 걸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T가 크 사이 이후에만 리스판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 리스판스가 HT-크 사이라고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T가 크 사이보다 클 때만의 리스판스의 솔루션이에요. T가 크 사이보다 작을 때는 이놈은 0이 돼버려요. 이 리스판스 0이에요. 0이에요. T가 크 사이보다 작을 때는. 자, 그걸 T가 크 사이보다 클 때 이 함수값, 단위 충격 함수를 갖는다. 뭐 그 사이만큼 이렇게 밀려 있는 것 뿐이에요. 델타 T가 가해졌을 때 리스판스가 HT라면 여기서 가해졌으면 HT-크 사이가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이 앞에 거는 0이고. 그렇게 된다 하는 의미입니다. 이게 의미가.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죠. 아주 당연하고 단순한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가 그냥 뭐 아무 함수라고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일반적인 형태의 함수가 이렇게 가해진다고 그러면은 진동계에 그 함수의 어떤 이미 지점, 이 T가 크 사이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델타 크 사이만큼의 요만큼의 요것의 델타 크 사이는 델타 양이 굉장히 작으니까, 짧은 양이니까
아주 작은 양, 시간상으로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요것이 발생시키는 임펄스 양은 여기서 t가 크사이일 때 요 함수의 값이니까 f 크사이죠. 높이는. 그리고 요 폭은 델타 크사이니까 요 면적이 바로 그 임펄스 양이죠. 임펄스 양. 그죠? 힘을 갖다 시간에서 적분한 양이죠. 요 면적이 갖는 임펄스 양은 f 크사이 곱하기 델타 크사이예요. f 크사이 곱하기 델타 크사이. 자, 요 f 크사이 플러스 델타 크사이에 의해서 발생되는 리스판스는 얼마예요? f 크사이 델타 크사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거는 여기서 요런 크기 f 크사이 델타 크사이의 충격량을 갖는 델타 t가 여기 걸린 거죠. 그죠? 유닛 임펄스가라면 요놈이 1인데 f 크사이 곱하기 델타 크사이의 크기를 갖는 그 임펄스 양이 요 t가 크사이일 때 딱 걸린 거잖아요. t가 크사이일 때 요런 임펄스 곱하기 f 크사이 델타 크사이를 곱한 놈이 걸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리스판스는 어떻게 돼요? 이거일 때 리스판스가 이거니까 f 크사이 델타 크사이에다 요거 곱한 거의 리스판스는 f 크사이 델타 크사이에다가 ht 마이너스 크사이가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실제로는 그 시스템에 걸리는 놈은 ft라는 이런 놈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서 계속 걸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바로 이 놈이 이 델타 크사이가 t가 0에서부터 여기까지 임의의 t까지 걸릴 동안에 그런 놈들이 이런 막대들이 계속 걸려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놈들을 갖다가 다 썸업을 해야 돼. f 크사이 델타 크사이 ht 마이너스 크사이라는 게 걸리는데 이놈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썸을 해야 여기에 리스판스가 되겠죠. 처음엔 요놈에 의한 리스판스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요 두 번째에 의한 리스판스가 나타나고 그런 놈을 다 더해놓은 놈이 여기서의 리스판스, 얘네들 다에 의한 리스판스가 되죠. 그래서 여기 f 크사이 델타 크사이 ht 마이너스 크사이라는 리스판스를 갖다 썸메이션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썸메이션인데 델타 크사이라는 게 워낙 작은 값이니까 그놈이 이런 인테그랄 폼으로 바뀌면서 여기 보면 f 크사이 델타 크사이잖아요. 여기 델타 대신에 d 크사이를 바뀐 거죠. 이놈이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하는 썸메이션이 적분으로 바뀐 것뿐이다. 이거. 그래서 이놈이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힘이 걸렸을 때 여기서의 리스판스가 된다. 여기서의 리스판스가. t가 t일 때 리스판스 0에서부터 t까지 적분한 이놈이 바로 응답함수 ht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응답함수 ht가 된다. 자, 요렇게 된 놈이 요렇게 바뀐다는 거는 요거는 치환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요거는 뭐 여기서 그걸 증명하지는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f 크사이 ht 마이너스 크사이 d 크사이로 하든지 ft 마이너스 크사이 h 크사이 d 크사이로 하든지 요거는 서로 같다는 거는 그건 뭐 단순한 수학 문제라서 여기서 그거 증명하느냐고 시간 보내진 않겠어요. 여러분이 관심 있으면 뭐 수학책 들여다보면 이거 증명하는 건 쉽게 나오니까. 자, 요 형태를 그래서 일반 함수가 가해졌을 때 리스판스가 어떻게 된다? 그 일반 함수와 단위 충격 그 응답 함수인 t라는 이 함수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다. 그걸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한 것처럼 앞에서 저걸 구했었는데 앞에서 단위 충격력 유닛 임펄스에 의한 리스판스를 구했는데 유닛 임펄스에 의한 리스판스를 무감쇄 진동계든 감쇄 진동계든 알고 있으면은 그 리스판스 HT를 이용해서 이제 가해지는 힘에다 그놈을 이렇게 곱해서 인테그랄을 하게 되면은 그놈이 응답 함수가 된다 하는 거죠. 자, 요 형태를 양쪽을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취하게 되면은 요놈이 라지 XS가 되는 거예요. 출력. 요놈이 뭐가 되느냐?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의 라프라스 트랜스폼을 취하게 되면 이놈이 HS에다가 F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공학에서 배우는 게 입력 곱하기 트랜스퍼 펑션은 출력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입력이 fs, 힘이 가해지니까 입력이 fs, 입력의 ft라는 입력의 라플라스 트랜스폼, 그놈이 fs예요. 라지 fs. 그 다음에 트랜스퍼 펑션 hs라고 해서 여러분이 제어공학 들은 사람들은 알고 있을 텐데, hs 이렇게 곱한 놈이 리스판스 라지 xs. 라지 xs는 스몰 xt를 라플라스 트랜스폼 한 놈이에요. 그렇게 쓰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쓰게 된다. 자, 물론 여기는 이렇게 했을 때 여기는 이 리스판스는 t가 0일 때 0에서 0까지 적분하니까 이놈이 xt가 0 무조건 0이 돼야 되죠.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놈은 뭐냐면 초기 조건이 전부 변이와 속도가 초기 조건이 다 0으로 주어졌을 때의 리스판스예요. 리스판스. 만일에 초기 조건이 이거 외에 주어졌다면 여기에다 더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여기 더 더해져야 돼요. 이거는 이 힘에 의한 솔루션만 있는 거예요. 힘에 의한 솔루션만 있는 거고, 여기에 더해서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이 더 더해져야 풀 트란전트 리스판스, 과도 응답이 구해지는 겁니다. 이 컨볼루션 인테그랄에 의한 중첩 적분에 의한 이 식은 초기 조건이 0으로 주어졌을 때 힘에 의한 리스판스만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이놈을 라플라스 트랜스폼을 해가지고 양쪽에 해서 나오는 그 식, 입력 라플라스 트랜스폼 fs 곱하기 트랜스퍼 펑션 h는 출력 x 하고 이렇게 표시되는, 그래서 여러분이 블락 다이어그램 딱 제어공학에서 그릴 때 가운데 h 딱 하고 여기 입력 f, 여기 출력 x 이렇게 해서 f 곱하기 h는 x 이렇게 라플라스 트랜스폼으로 이 관계식을 갖다가 제어공학에서 쓸 때 그 식은 초기 조건과 관련된 식은 포함되지 않은 거예요. 그 식에는 초기 조건 관련. 그래서 여러분이 제어공학과 관련된 블락 다이어그램 식에는 초기 조건 관련된 건 들어가지 않아요. 초기 조건 관련된 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냥 요거 얘기하면서 살짝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에요. 초기 조건 관련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아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컨볼루션 인테그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 두한멜이라는 사람이 이걸 갖다가 이렇게 최초로 유도했다 해서 이 사람 이름을 따서 두한멜 인테그랄이라고도 하고, 이게 우리 지금 진동계가 선형 진동계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앞에 있는 요거에 의한 요 막대에 의한 리스판스 더하기 그 다음 막대에 의한 리스판스, 그 다음 막대니 이걸 다 더했을 때 여기에서의 그 리스판스가 구해지는, 이게 중첩 이론을 갖다가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썸메이션 한다고 그랬잖아요. 다 리스판스를 다 썸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지. 비선형 시스템이면은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어요. 비선형 시스템은 중첩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선형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루고 있는 이 진동계가 선형 진동계이기 때문에 중첩 이론을 해서 여기 F1이라는 이게 처음으로 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처음 막대기가 F1에 의한 리스판스, 그 다음 막대기에 의한 리스판스가 F2에 의한 리스판스, 그 다음 막대기가 F3에 의한 리스판스, 그런 거잖아요. 그걸 다 더해 놓으면은 F1에 의한 리스판스에다가 그 다음에 의한 리스판스 해가지고 다 썸메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다. 지금 설명한 내용을 잘 듣고 그렇게 이해만 하면은 이건 뭐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닙니다. 어려운 내용이 하나도 아닌데 혼자서 그냥 이해하려고 들면은 까다로워요. 까다로우니까.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무감쇄 진동계에 아까 그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했을 때, 자, 이 무감쇄 진동계의 외부로부터 유닛 스텝 펑션 t가 0초부터 시작해 가지고 1이 탁 걸린다. 이걸 갖다가 이제 단위 계단 함수라고 그러는데, 그런 놈이 딱 걸렸다. t가 0초부터 딱 걸렸다. t가 0초 이전에는 힘이 안 걸리고 있었는데 딱 걸렸다. 그랬을 때 얘의 리스판스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바로 여기 F가 주어지고 H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여기다가 그걸 대입해서 구한다 이거야. F
여긴 t가 아니라 이건 ft가 주어지는데 이건 f x이죠. 근데 ft가 1이니까 f x도 1이에요. 그 다음에 ht-x이에요. ht가 이거니까 이거 대신에 이 t 대신에 t-x를 대입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대입해서 이놈을 갖다 0에서부터 뭐 t까지 이걸 적분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진다. 이렇게 구해진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요것은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호모지니스 솔루션은 여기 포함 안 돼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우변이 1일 때, 상수일 때, 비제차항이 1일 때의 솔루션은 mx 더블 플러스 kx는 1이라는 파티큘러 솔루션을 여러분 미정계수법 구할 때 어떻게 구했냐면은 x는 k분의 1 이렇게 구했단 말이에요. 파티큘러 솔루션을 k분의 1. 그런데 이거를 갖다 파티큘러 솔루션이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교수님 이상합니다. 이제 공업수학 배울 때 이거는 상수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상수라고 배웠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참 기특한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걸 잘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이 많은데 그 중에서 그래도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걸 물어보는 사람이 아주 기특한 사람이죠. 자, 파티큘러 솔루션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내가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뭡니까? 공업수학 배울 때 잘못 배운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무조건 미정분 계수법에서 상수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상수다. 파티큘러 솔루션이 저거면은 파티큘러 솔루션은 원천적으로 뭐냐면은 그 미분 방정식에 대입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솔루션은 다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만족하는 분. 거기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더하면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은 이게 비제차항이 0일 때 솔루션이니까 더하면은 당연히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더하는 거는 다 0이 돼 버리고 파티큘러 솔루션을 만족을 하니까 그 두 개 더하면은 괜찮다 이거죠. 자, 여기 보면은 k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다. k분의 1이 파티큘러 솔루션이지 왜 이 코사인 오메가 t가 왜 섞여 있냐. 이거는 코사인 오메가 t는 이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의 하나의 기본계인데 얘가 섞여 있는데 얘를 왜 파티큘러 솔루션이냐고 그러냐. 얘를 이 미분 방정식에 mx 더블 플러스 kx는 1이라는 미분 방정식에 얘를 대입해도 그 미분 방정식 성립해요. 이놈 더하기 a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b 사인 오메가 t가 있는 거죠.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 a 코사인 오메가 t에다가 요 k분의 1 코사인 오메가 t 더한다고 그래서 a가 변하는 것 뿐이지. a 대신에 a 프라임 썼다고 그래가지고 뭐 그건 안 됩니다. 그럴 게 뭐 있습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그 초기 조건 대입해가지고 구할 때 a 대신에 a 프라임 구하는 것 뿐인데 이것도 파티큘러 솔루션이다. 이것도 파티큘러 솔루션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파티큘러 솔루션은 무조건 미정계수법에서 배우는 상수의 파티큘러 솔루션 상수다 이렇게 아주 고착적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되고 파티큘러 솔루션은 미분 방정식에 대입했을 때 만족하는 솔루션은 아무거나 다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거기에 더하기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해준 게 제너럴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너럴 솔루션의 기본계가 파티큘러 솔루션에 더해지면은 그래도 파티큘러 솔루션이에요. 그럼도 만족하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런 얘기. 그 얘기하려고 지금 길게 설명했어요. 혼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하도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를 자꾸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만 찾아와가지고 그 공업수학 배울 때 상수의 파티큘러 솔루션은 상수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머릿속에 완전히 그 선입관이 확 들여박혀가지고 이게 딱 나오니까 이게 파티큘러 솔루션이니까 이상하다 해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하도 많아서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반적으로 이게 ft가 이런 함수가 아니라 이게 사인이 됐던 코사인이 됐던 익스포넨셜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폴리노미얼이 됐건 상관없이 이 식에다 대입해서 구하면은 그놈이 바로 리스판스가 된다. 파티큘러 솔루션 리스판스가 된다. 거기에다가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을 더해 놓으면은 그놈이 제너럴 솔루션이에요. 물론 그 호모지니어스 솔루션에 나오는 두 개의 상수값은 초기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된다 하는 걸 갖다가 혼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하고 수학하고 진동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다 보면은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은 그런 그 베이스가 약해가지고 풀다 보면은 막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막 헷갈려가지고 이상하다. 내가 전에 배울 때하고 이게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다 해가지고 막
그 혼동을 하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어?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아까 이쪽이 1, FT가 1일 경우를 다뤘는데 그건 1이라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1이다 그러면 그게 단위 계단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부터 1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0이었는데 0이었는데 그래서 FT가 1이라는 것하고 약간 의미는 달라요. 그걸 갖다 여기서부터만 1 되는 함수를 갖다 UT라고 얘기를 해요. UT. T0가 0일 때 여기서부터 1 이렇게 되는. 그래서 U를 쓰는 거는 유니트. 유니트의 U자예요. 유니트. 1이라는 뜻의 유니트. 그래서 단위 계단함수 0으로 쭉 오다가 팡 튀어서 1 이렇게 가는 그놈을 단위 계단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단위 계단함수에다가 이제 뭐 어떤 상수를 곱하게 되면은 일반 계단함수가 되는 거죠. 계단의 크기가 F0가 2가 되면 높이가 2가 되는 거고 3이 되면 3이 되는 거고 그런 거죠. F0가 1이면 단위 계단함수가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주어졌을 때 T0, T가 T0일 때 UT-T0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 여기서부터 T가 T0일 때부터 1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0으로 있다가. 그거를 이렇게 쓴다. UT-T0라고 쓴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그건 뭐 왜 그럽니까? 하고 묻지 마세요. 약속을 그런 의미로 쓰기로 하자 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놈을 갖다가 이놈에 의한 리스판스를 구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느냐? 앞에서 한 대로 바로 컨볼루션 인테그랄을 구하면 된다 이거죠. 중첩 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면 앞에서 구한 대로 요게 그 FT죠. FT. FT고 얘가 이놈이 지금 그 언더댐프트 시스템이라면 그놈의 그 단위 충격 응답 함수는 이렇게 구해진다고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페이지에서 요게 나왔어요. 요게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오버댐프트 시스템이나 크리티컬리 댐프트 시스템이면 요게 달라지겠죠. 이 문제에서 요거는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단위 충격 응답 함수인데 여기는 그 HT-xi를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도 T-xi가 들어가 있고 여기도 T-xi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거는 FT 곱하기 HT-x이에요. 그러면 0에서부터 T까지 dxi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솔루션이에요. 이게 솔루션. 이게 솔루션인데 초기 조건이 0, 0일 때 이 솔루션인데 자, 이 솔루션을 보면 말이죠. T가 이 값이 말이죠. T가 0에서부터 T0까지는 이놈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놈이 0이라고 그랬잖아요. UT-T0가 T가 T0보다 커야 1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T가 T0보다 커야. 그러니까 이 적분의 범위가 0에서 T까지가 아니라 T0부터 T까지로 된다 이거예요. 0에서부터 T0까지의 적분은 0이 돼버리니까 이놈이 안에 있는 놈이 인테그란드가 0이 돼버리니까 없어져 버리고 요것만 남는다 이거죠. 요것만. 그래서 요 놈을 적분해서 얻게 되면 이렇게 된다. 물론 이거 적분해서 이렇게 얻게 될 때는 여러분이 부분적분 이용해 가지고 구해야 되죠. 부분적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할 때 이거 되게 짜증내면서 싫어했던 건데 익스포넨셜 곱하기 사인 해가지고 이렇게 2번 부분적분 해야 이게 나오죠. 이 결과가. 그래서 여기서는 뭐 그 적분하는 거 연습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부분적분 연습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결과를 이렇게 딱 써놨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해진다 이거죠. 자, 그런데 이걸 구할 때 이렇게 안 구하고도 구할 수가 있다. 안 구하고도 구할 수 있다 하는 게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설명이 또 나와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요거는 그냥 요렇게 구하면 되고 요걸 이용해서 나중에 이렇게 사각파가 탁 가해지는 경우의 솔루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중에 사각파에 대한 경우 나오는데 그때 가서 또 여러분이 다음 시간에 설명할 때 잊어버릴까봐 미리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0에서부터 T0까지만 1일 값을 갖고 나머지는 그 T가 0 이전도 0이고 T0 이후도 0인 그런 입력이 가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를 풀 때는 그놈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T가 0일 때부터 1인 놈과
t가 t0일 때부터 마이너스 1인 놈을 두 개 더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마이너스 1일 때는 요 놈에 마이너스 붙인 놈이 솔루션이잖아요. 그죠? 쉽단 말이죠. t가 1일 때부터 유닛된 건 쉽게 구해져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여기는 마이너스 구해가지고 구하면 두 개 더하면은 바로 이 사각파에 의한 리스판스가 구해지죠. 그래서 이 리스판스 이게 구해놓은 게 그럴 때 또 써먹습니다. 나중에. 그럴 때 또 쉽게 써먹어요. 그래서 요 예제를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딱 가해졌을 때, 이렇게 가해졌을 때 어떤 리스판스가 생기느냐? 딱 갔을 때 그 진동계가 0에서 출발해서 변이가 0, 초기 조건 0으로 줬다고 그랬죠. 0으로 줬을 때 이놈이 이 단위 충격 응답 함수가 딱 가해지면은 이놈이 팡 튀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평형 위치를 찾아가요. K분의 F0가 평형 위치죠. 원래 여기 지금 가해진 놈이 F0라는 힘의 크기가 가해지니까 댐핑에 의해서 다 저거 되고 나면은 이 평형 위치가 K분의 F0가 될 거 아니에요. K분의 F0. 그죠? 왜냐면 오른쪽은 F0고 힘이. 이 왼쪽에는 mx 더블 플러스 cx 플러스 kx인데 그러니까 앞에 있는 놈들은 전부 이퀄리브리움 포지션으로 가면은 가속도도 0 돼버리고 속도도 0 돼버리잖아요. 그죠? kx만 남잖아요. kx가 f0가 되니까 x가 k분의 f0가 돼야 되잖아요. 그걸로 이 평형 위치로 이렇게 수렴해 가죠. 근데 이 진동이 탁 생기면서 수렴해 간다. 이런 응답을 갖게 된다. 이런 트랜전트한 단위 충격 단위 계단 함수에 의한 충격이 딱 가해졌을 때 이런 리스판스가 생기게 되는데, 이 리스판스 특징을 통해서 제어공학에서 그 진동계의 특성을 갖다가 우리가 얘기하기도 해요. 여기 등장하는 자 어떤 거냐, 요 피크가 얼마나 튀느냐. 내가 단위 계단 함수가 딱 가해졌을 때, 힘으로 가해졌을 때 이 피크가 평형 위치로부터 얘가 얼마나 튀느냐, 더 튀느냐. 이 양을 갖다가 평형 위치보다 이렇게 더 넘어가는 이 양을 갖다가 영어로는 오버슈트 라고 해요. 여기 지금 초과응답이라고 내가 강의 노 때는 그렇게 적어놨는데, 초과응답, 이게 평형 위치보다 이렇게 초과해서 갖게 되는 응답 이렇게 되고, 그 초과응답의 맥시멈 값 여기 생기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 TP라고 돼 있죠. 이 P를 쓴 거는 피크, 타임 투 피크, 피크에 도달하는 시간, 그러니까 최대 응답 도달 시간 이렇게 써놨는데, 최대 응답 도달 시간 TP, 오버슈트 TP, 타임 투 피크. 그 다음에 이놈이 이렇게 진동, 이게 언더댐프트 시스템은 진동을 이렇게 하다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평형 위치로 이렇게 수렴해 가게 되는데, 요때 요 평형 위치로 이게 진동하는 요 진폭이 이 평형 위치까지의 요 높이에 비례해서, 높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 미만이 된다든지 2% 미만이 된다든지 이렇게 시간이 줬을 때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요게 TS, 요 S는 세틀링, 세틀링 타임 해가지고 여기서는 안정화 시간, 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건 뭐 계속 반복될 때니까 0으로 갈 때까지 무한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 아주 무시할 만큼 작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평형위치 이 높이의 한 1% 뭐 진폭이 이하가 될 때까지,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 여러분 뭐 책의 문제에서는 뭐 2%도 쓰고 3%도 쓰고 그러는데 그건 정하기 나름입니다. 그게 뭐 2% 3% 그런 건 뭐 어디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 안정화 시간, 세틀링 타임, 타임 투 피크, 오버슈트 양, 이것들이 그 진동계의 어떤 과도 응답 특성을 규정하는 어떤 중요한 파라메타로 쓰입니다. 파라메타로. 여러분 제어공학 할 때, 제어공학에서는 대부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런 과도적인 그런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없이 그냥 입력 곱하기 트랜스포 펑션 출력, 이거는 저것만 초기 조건의 영향을 무시하고 나오는 결과라고 그랬죠. 무시하고 나온. 그래서 초기 조건과 관련된 이런 어떤 이게 트랜전트한 과도적인 그런 어떤 리스판스 특성을 갖다가 블락 다이어그램으로 표시되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걸 갖다가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도 특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오버슈트라든지 타임 투 피크라든지 세틀링 타임이라든지 이런 파라메타들을 갖다가 값이 얼마냐 하는 걸 통해서 그런 그 과도 특성을 진동계의 과도 특성을 갖다가 나타내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그 얘기가 나오죠. 사각파에 의한 동적 응답 해가지고 금세 얘기한 그 얘기 나오죠. 이런 사각파 한다 그러면 얘는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는 놈하고 이걸 F1이라 F1T라고 하자 이거. F1T는 UT죠. UT. F0 UT. F1T는 F0 UT. 여기까지 높이가 F0니까 그죠? F0 UT. 여기는 여기서부터 T1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부터 여기가 마이너스 F0가 쭉 유지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F0 UT 마이너스 T1 이렇게 되죠. 이 FT, 스몰 FT2T는. 그죠? 그래서 그 두 놈의 리스판스니까 이놈의 리스판스 더하기 이놈의 리스판스 하면 되니까 그 두 놈을 갖다가 아까 그 구한 그걸 이용해서 구하게 되면은 T가 T1보다 작을 때의 응답과 클 때의 응답이 이렇게 형태가 달라지는 걸로 구해져요. 이렇게. T가 T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유닛 리스판스가 F0 UT에 의한 리스판스가 되죠. 얘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형태, 원래 있었던 그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놈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놈에 의한 리스판스와 이놈에 의한 리스판스가 두 개가 더해지는 형태가 이게 T가 T1보다 클 때 리스판스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보면은 금세 이거는 뭐 금세 알 수가 있습니다. 해보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걸 하게 되고 이 사각파에 의한 리스판스를 갖다가 실제로 그려보면은 여러분이 언더댐프트 시스템일 때 이런 사각파가 언더댐프트 시스템에 탁 가해졌다. 이런 사각파로 모델링 되는 경우가 많아요. 펄스가 외부로부터 펄스가 빌딩에 있는데 여기로부터 바람이 갑자기 확 불어가지고 빌딩에 그런 펄스가 팍 가해졌다 할 때 이런 파로 얘기를 하거든요. 물론 파가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라 뭐 이런 형태 하프사인 형태로 가해지고 그럴 텐데 하프사인 형태는 항상 이 사각파로 둘러쌀 수가 있죠. 그럼 더 많이 충격량으로 입장해 보면 더 많이 가해지는 거죠. 항상 더 많이 가해진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오버 디자인이 되니까 문제가 없죠. 오버 디자인이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사각파를 이용해서 디자인을 많이 합니다. 사각파를 이용해서. 그리고 사각파의 리스판스는 이렇게 쉽게 구해지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리스판스 구하려면 또 훨씬 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형태보다는 실제로 펄스는 이렇게 뭐 매끄럽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이러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걸 갖다가 실제 함수대로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냥 그놈 둘러싼 사각파로 가해진다고 생각하면은 더 항상 많이 가해지는 거니까 충격량이 더 많이 주어지니까 리스판스도 더 커지고 그 더 커진 리스판스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오버 디자인 되니까 컨서버티브한 디자인 된다 이거죠. 그 컨서버티브한 디자인 되면은 사고 날 확률은 없는 거죠. 물론 컨서버티브하게 디자인하면은 기자재를 더 써야 되고 이런 문제는 생기지만 그것 때문에 뭐 잘못 디자인해 가지고 그게 부서진다든지 하는 일은 안 생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 사각파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사각파의 중요한 거는 요 파가 이 힘이 걸리는 요 시간 T1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시간을 뭐하고 비교를 하느냐면은 물리적으로 얘기하면은 여러분이 진동계는 뭐가 있습니까? 진동계는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고유진동수의 역수가 고유 주기가 되죠. 그 고유 주기, 그 시간이죠. 고유 주기와 이 사각파가 걸리는 요 시간, 그거의 비교에 의해서 그 두 개를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어느 범위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리스판스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또 지진과 관련해서 좀 다룰 그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다룰 때 또 얘기가 나올 텐데 그래서 그런 예를 하나 요 밑에다가 그려준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이 언더댐프트 시스템의 T1 값이 오메가 분의 파이보다 큰 경우와
작은 경우,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경우를 갖다가 T1이 0.1일 때하고 T1이 1.5일 때,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시간에 가해졌을 때와 길게 가해졌을 때 리스판스를 비교해 보면은 이 짧은 시간에 가해졌을 때 이렇게 되는데 크게 가해졌을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차이가 크게 나죠. 그래서 결국 이 사각파의 이 가해지는 적에 그 고유 주기하고 비교했을 때 그 고유 주기에 가까이 갈수록 이 리스폰스가 커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일반적인 그걸 완전히 일반화하기에는 곤란하지만 그렇게 사각파가 걸리는 시간이 그 리스판스에 언더댐프트 시스템의 리스판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리스판스의 진폭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나중에 나오는 게 이런 거죠. 자, 지진이 걸린다 이거. 지진이 걸리면 보통 지진이라는 게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빵 때리면서 처음에 확그 건물에 얘기가 오는데 어떤 펄스가 팍 온다고요. 지진이. 건물에 펄스가 팍 가해진다 이거. 그러면 그 펄스가 가해지는 이거 시간 이게 거의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팍 가해집니다. 자, 그런 펄스가 가해졌을 때 이 빌딩이 다이내믹 리스판스가 어느 이하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가 건물을 디자인하는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이 건물의 내처럴 프리퀀시를 어디에 맞춰서 해야 되느냐 하는 게 정해져요. 그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동일한 지진 펄스에 의한 리스판스가 확 달라진다. 이거.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플렉스블하게, 그러니까 플렉스블하게 만들 때 리스판스가 작아요. 그리고 스티프하게 만들면은 리스판스가 커져요. 커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이 정적 하중에 대해서 견디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스티프하게 만들어야 되죠. 정적 하중에 의해서 디프렉션을 작게 만들려면 스티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동적 하중에 의한 그런 펄스나 이 임펄스 같이 이런 펄스가 가해졌을 때 그 리스판스를 줄여주려면은 거꾸로 플렉스블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얘기 들으면 뭐 어른이 뭐 높은 데서 떨어져 가지고 뭐 기적적으로 살았다라는 얘기는 잘 안 들려도 아기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걔가 기적적으로 살았다라 그런 얘기는 가끔 나오잖아요. 왜냐면 애들은 몸이 훨씬 더 유연해요. 소프트하다 이거죠. 소프트하면은 더 그런 충격이나 이런 펄스에 더 강해요. 그거에 대한 데미지를 덜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무슨 얘기냐? 빌딩을 디자인할 때 정적인 하중에 의한 것도 고려해야죠. 그렇지만 지진에 의한 것도 고려를 하게 되면은 그놈이 스티프니스가 뭐보다는 크게 만들어야 되고 뭐보다는 작게 만들어야 되는 어떤 범위가 결정된다. 범위가 그냥 한쪽으로만 하면 무조건 세게만 만들어 가지고 그냥 정적인 개념만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뭐 지진이 오든지 뭐든지 안 부서지게 무지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막 되게 스티프하게 만들어 버리면 오히려 그러면 부서진다 이거. 스티프니스가 거의 0이 되게 만든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일본 가서 보면은 일본에 그 오래된 그 문화재들이나 이런 것들 그 문이나 무슨 대문이나 이런 것들 건물들 보면 말이죠. 이 나라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옛날부터 지진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그 건물의 밑에 이렇게 저 도르래처럼 이 통나무들을 다 끼워놨어요. 그래서 이놈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이쪽 방향으로 스티프니스가 0이에요, 0.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리 쾅 와도 그 위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도르래처럼 왔다 갔다 타는 거예요. 이게 왜 부러져요? 이게 딱 박아놓으면 스티프하게 박아놓으면 이놈이 휘청하면서 여기가 걸려가지고 부러지죠. 근데 이놈이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하면 안 부서지죠, 절대. 안 부서지죠. 그래서 그렇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게 바로 아주 소프트하게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이 지진 설계한 일반적인 빌딩에서 지진을 고려해서 설계했다라는 데를 가보면은 빌딩의 밑에 보면은 밑에 이런 적이 있고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도르래처럼 이렇게 깔아놓은 걸 볼 수 있어요. 뭐 기특한 몇몇 학생들만 봤을 테고 대부분은 무슨 이런 이상한 디자인이다 했나 하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그걸 봤으면 다행이고 대부분은 보지도 않고 그냥 뭐
그랬을 텐데 보면은 그런 거를 이렇게 해놓은 게 바로 그게 이렇게 이제 건물이 흔들릴 때 개념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댐퍼라든지 이런 걸 이용해서 그런 게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줄이느냐 하는 여러 가지 또 테크닉들이 있지만 그것도 나중에 나오는 거고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바로 이게 그거하고 관련된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잘 적어가면 되겠고 이건 저 하프 사인파 똑같죠. 하프 사인파는 이렇게 이런 하나예요. 그러면 이거는 사인파에 의한 리스폰스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사인파에 그 놈하고 이렇게 된 놈하고 이렇게 된 놈이 파이만큼 시프트 되면 그 놈은 이렇게 된 놈 아니고 여기서부터 요만큼 시프트해서 이렇게 된 놈하고 더해버리면 하프 사인파만 남잖아요. 맞죠? 뭐 그렇게 또 여기다 또 그려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 여기에 이걸 어떻게 만드냐면 이놈이 이런 하프사인파인데 이놈을 갖다가 만들 때 한 놈은 여기에 이렇게 된 놈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놈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면 다 캔슬돼 버리고 요놈만 남잖아요. 응?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놈,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놈을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T1이라면 UT-T1을 갖다 곱해줘 버리면은 여기다가 T-T1을 갖다 곱해주면 여기서부터만 이놈이 1이고 여기서부터만 1이고 요 전에 0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요 함수에다가 요거 곱하면은 바로 요 함수가 된다. 그러면 앞에 있는 함수 이렇게 된 함수에다가 더하기 요거 곱하기 그 함수 한 거 하면은 바로 요거 하나만 남는다. 그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거기에 여기에 써놓은 게 그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F1 더하기 F2가 이렇게 된다 해서 그렇게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금세 배웠던 그 단위 계산 함수가 이런 목적으로 아주 수학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가 있는 그런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주기 가진 입력에 의한 동적 반응들 해가지고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 오늘 한 거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세요.